본인은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그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번에 그 효력정지 신청 결과에서 증명이 된 셈이네요. 그걸 뭐 우리 방통위 전체 능력이라고 평가하신 것보다는 야당 의원이 살짝 비꼬았는데요. 법원이 어제 MBC 박문진 선임의 제동을 건 걸 두고서입니다. 2인 체제 하에서 이사진을 임명하는 게 위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김태규 직무대행은 과방위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예, 뭐 판결은 그 자체로 인정합니까? 예, 인정되는 문제하고 불복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태규 직무대행은 박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했지만요. 지금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이진석 위원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 때문입니다. MBC를 장악하려다 오히려 스스로를 올가매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네, 여야의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필 규정이다라는 말보다 좀 더 근사한 얘기가 있다면 쓰고 싶은데 사필 규정. 네, 예.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원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인데 2인 체제 하에서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가 된 거죠. 법원의 네. 판단은. 그래서 의사 정족수, 뭐 의결 정족수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니냐, 뭐 국민의힘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오히려 법원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 5인 체제의 구성을 그거를 정당화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2인 체제 하에서 일어났던 심의, 의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야당이 계속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라고 했던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판결 나고도 30일 정도 더 이제 현재 박문진의 그 이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인생도 정치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하고 하려고 했던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됐을 것 같고요. 차제 이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에도 저는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사 선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 확보되지 못했고 그게 이제 불법적인 요소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행정심판의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지금 사법부 역사에 명백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게 국민의힘 미디어 특유의 입장이던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다만 그런 판단이 기존 법리와는 일부 배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결정이었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남용될 경우에 이게 삼권 분립이 보장된 행정부가 갖고 있는 인사 임명권에 대해서 사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게 되는 거, 그것이 행정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이것은 사법부 내에서 또 법조계 내에서도 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본 재판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고대영 KBS 사장과 강규현 KBS 이사 해임권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었는데 본 재판에서는 해임 승소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번 가처분 판결은 마지막 판결로 가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에 출석해서 어제 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판사의
특정 단체 소속 여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판결 신뢰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에 소속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실제적으로 좀 영향이 되겠습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실제 재판에 영향을 주느냐 마느냐에 보다도 그러한 법원 내 그러한 특정 단체가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판결의 결과를 수긍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네. 그런 거. 김영현 위원님, 이게 이제 특정 연구단체에 소속된 것과 판결이 어찌 보면은 뭐 연결돼 있다 이런 취지로도 들리는데 그게 합당한 주장인지 하고 그리고 어제 법원의 인용 결정이 2인 체제를 위법이라고 봤다라는 점을 확인한 걸로 보면 될까요? 그 두 가지 좀 짚어주실래요? 네, 먼저 그 2인 체제를 위법이라고 본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돼서는 그 박문진 이사 선임 결정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안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 이 사건은 본안재판이 아니고 집행정지 사건이거든요. 집행정지 사건은 이제 본안 판단을 기다렸다가는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네. 집행정지인데요. 이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두 가지 요건을 심리를 합니다.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집행정지를 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본안 판단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봅니다. 만일에 본안 판단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을 맞을 것인데 이번에 네.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인용이 되었다는 얘기는 본안 판단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전제로서 이 재판부는 이 법을 정면으로 판단할 권한을 가진 재판부가 아니지만 승소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면서 이 법의 소지가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판단은 이제 행정법원이 이건 처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판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법원의 입장에서는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점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확고하게 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그 김태규 대행이 뭐 법원 내 특정 연구단체를 지목하고 있는 언행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도 판사 출신이지만 그 판사 출신으로서 저런 언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대단히 좀 불쾌한 마음이 듭니다. 네. 법원의 판결은 그 재판부의 어떤 전 인격적인 것이 녹아들어서 이 법률 판단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판단이 녹아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3심제를 통해서 결국은 상급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의 내용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 판결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그 김태규 부위원장이 마치 담당 재판장이 특정 연구단체 회원이라서 이런 얼토당토하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뉘앙스의 지금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그런 발언을 한다면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김태규 그 대행이 제 눈으로 봤을 땐 굉장히 편향된 분이거든요. 그럼 네. 본인은 판사 시절에 그런 편향된 시각으로 재판을 하였다는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이 김태규 그 직무대행은 지금 법원 판사 시절에 있을 때도 사실 법원 내에서 평판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분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후보로서 이제 그 여당이 이제 추천한 인사로 돼 있었는데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이 되려면 7인 중에 5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2명은 야당 표기 때문에 못 얻으니까 나머지 5인의 찬성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원 행정처장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법원 행정처장이 찬성을 안 했거든요. 아, 예. 부적합하다고 본 것이죠. 그랬더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그 당시 행정처장이 김상한 처장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처장이라서 반대하는 것이니까 대법원장 바뀌고 행정처장이 바뀌면 찬성으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천대엽 행정처장이 반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후보로 추천되지 못했고 결국 구소장이 못 됐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통위 그 부위원장으로 간 것도 아마 이것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편향적인 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평판이 좋지 않았다. 그 평판에 대한 또 반론이 들어오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열 위원님, 네. 이게 이제 본안 소송까지는 한 6개월 혹은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MBC에 대해서는 지금 6개월 이상 동안은 방통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건가요? 그렇죠. 이게 본질적으로 2인 결정 체제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정을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지금 옆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승소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집행을 정지해라 그랬으니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계속 가야 될 거예요. 6개월 동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자업자득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근데 윤 정부가 MBC에 대해서 포기할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예. MBC가 바이든 날리던 보도 이후 우리 대통령에게 소위 찍혔다라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이 돌았고요. 우리 공영방송 손보라고 우리 편향적이고 비도덕적인 방통위원장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 정권 내내 저는 MBC에 대해서는 계속 괴롭힐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정광재 위원님. 그런데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 동안 개점 휴업에 돌입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피해는 누구 몫입니까? 전 당연히 우리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산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AI, 방송통신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것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6개월 동안 이렇게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면 누구에게 그 후과가 갈 것이냐 이 문제와 하나요. 또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이번에 가처분에서는 판결을 했지만 지난 5월 30일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게 적절하진 않지만 그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이 KBS와 EBS 방송 수신료를 결정하는 것도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안 소송에서 분명히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걸 뭐 대통령실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통위가 업무가 지금 MBC뿐만 아니라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국민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뭐 방통위가 마비되는 사태를 어떻게 이것을 그냥 놔둘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도대체 이런 사태를 누가 초래한 것인가요? 예, 야당이 초래한 것인가요? 원천적으로 국회 추천목 중에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 사달이 나게 된 것이거든요. 7개월 동안 임명 안 했다는 거죠. 예. 문제는 대통령이 풀어야 될 것인데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방통위 업무가 마비됐으니 네. 빨리 2인 체제에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달라라는 예. 이야기로밖에는 제기에는 안 들립니다. 혹시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부적격 인사였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이 이제 반론도 계속 제기했었죠. 국민의힘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법제처에 의뢰를 했습니다. 네. 자격 결격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법제처가 7개월 동안 답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법제처장을 해본 사람입니다. 예. 만일에 결격자라고 한다면 늦어도 3일 내에 답이 갔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